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스 포스트의 풍경화에 나타난 17세기 네덜란드와 브라질의 문화 융합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강혜원입니다. 목차는 일단 이렇게 있고요. 목차가 좀 다소 길어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배경이 되는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의 작품 위주로 좀 그림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하를렘 출신의 풍경화가 프란스 포스트는 신대륙 라틴 아메리카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최초의 유럽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령 브라질의 총독으로 임명된 요한 마우리츠의 원정이 동행하여 1637년부터 1644년까지 브라질 현지에 머물며 브라질의 지형과 이국적인 동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실제 브라질로 가는 도중 혹은 체류하는 동안 제작한 작품은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1640년대부터 사망에 이르는 1680년에 이르는 동안 약 150여 점의 브라질 풍경화들이 네덜란드에서 유럽인 고객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게 프란스 할스가 그린 프란스 포스트의 초상이고요. 이 포스트나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루어진 바가 없으며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도 주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미술사적 의의를 분석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대체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즉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포스트의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브라질의 오랜 식민지 역사에서 네덜란드가 브라질을 점령했던 기간은 20여 년으로 비교적 짧았으며 그 중에서도 포스트의 작품에 나타나는 요한 마우리츠 총독의 통치 기간은 7년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 7년은 해당 지역이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네덜란드의 관용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였으며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브라질 사람들을 억압에서 벗어나게 한 시기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자국 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포스트의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가의 문화유산으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 논문에서는 단순히 브라질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스트의 브라질 풍경화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식민 통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 양국의 문화적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의 융합이라는 틀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 브라질에서 포스트는 주로 현지 지형과 동식물 그리고 식민지의 생활상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그의 작품은 낯선 식민지에 대한 시각적 보고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행 연구에서 포스트의 브라질 풍경화는 제작 시기와 그 내용, 구성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코헤아 두 라고의 4단계 구분을 비판적으로 따릅니다. 다만 3, 4단계의 구분이 주제의 차이가 아니라 작가의 건강 상태에 기인한다는 견해를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3단계와 4단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총 3단계의 시기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단계는 브라질 체류 시기 1637년부터 1644년입니다. 2단계에는 브라질에 체류하던 기간을 통틀어서 의미를 하는데 이 시기는 식민지의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들이 되었기 때문에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인 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기에는 다소 소박하게 그려볼 수 있으나 현지의 분위기를 훌륭하게 전달하였으며 종종 지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약 18개의 유화작품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제작되는 것은 약 7개 뿐입니다. 다만 이 시기 포스트의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된 판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브라질의 이타마라카섬 풍경이라는 작품으로 저희에게 알려진 포스트의 첫 번째 작품이자 최초의 유화 작품입니다.
이타마라카는 오늘날 페르남부크 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섬으로 브라질 도착 초기에는 마우리츠 총독이 이곳에 도시를 지을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포스트가 도착한 첫 해에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포스트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경우 뭐 옷차림이나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인종이나 계급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명의 남자들은 말을 타고 있고 요 포르투갈의 유럽인의 의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위층 포르투갈인 두 명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다음으로 보시면은 흑인 노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게 2007년에 촬영된 작품 속의 해변 사진인데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뭐 상당히 유사하게 지형적 특징을 잘 묘사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 귀환 이후 15년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포스트의 작품들 중 최상의 상태의 것들로 손꼽히는데 작품의 구성이 단조롭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고 1년에 뭐 한 3점 미만의 작품들을 완성할 만큼 그 완성도가 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브라질을 경험했던 유럽인들이 주로 이제 작품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포스트는 배경의 표현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때까지는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그렸던 스케치나 작품들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프란스 포스트의 마우리츠 스타드와 해시피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현지의 수컷 마우리츠 스타트를 그린 유일한 작품입니다. 포스트의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인물 묘사로 식민지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들 사이의 자유로운 문화 교류를 담아냈습니다. 작품의 중앙에는 마우리츠 총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된 네덜란드인 남성들의 무리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양옆으로 심어진 야자수들이 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 후반에도 나올 건데 네덜란드 정원 문화의 영향을 여기 담아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거진 나무로 둘러싸인 다양한 건축물 역시 작품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흰 벽과 붉은 지붕 그리고 이런 계단식 박공들을 통해서 네덜란드적 건축 양식이 반영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작품을 보시면 여기에 해시피 그리고 여기 해시피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지형이 올린다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해시피와 올린다인데 지도로 봤을 때 이 마우리츠 스타드가 이 위치에 있고 요 모양이 해시피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이 지형이 올린다인데 이게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섬과 저 후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형적인 특징을 잘 담아내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양식의 완성기라고 볼 수 있는 1660년부터 1680년까지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현지에서 그린 스케치들과의 상관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자유로운 구성과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모티프의 표현들이 되게 정식적인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브라질을 방문한 적이 없던 새로운 고객층, 즉 유럽인들의 호기심과 열망을 충족시켜주기에 굉장히 적절했는데 2단계와는 달리 이때는 뭐 1년에 8점 이상의 작품들을 제작할 만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그려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국적인 르푸스아르, 즉 요 전경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국적인 그 나무늘보라던가 개미핥기 같은 이런 루푸스아르들이 가득한 전경을 특징으로 하고 이게 보셨을 때 넓은 이런 종교적 형태의 구조물이 등장하는 이 중경 그리고 멀리 파노라마처럼 지형이 펼쳐지는 브라질의 이런 후경 그리고 작품의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짙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까지 이 굉장히 특징적인 포스트의 양식들이 완성되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1662년의 작품인데
가장 이제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중앙에 위치한 이 건물 같은 경우, 네, 올린다의 대성당인데, 포르투갈 지배하에 브라질에서는 가톨릭의 중요성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침입 당시에 1631년 네덜란드 침입 당시에 훼손되었었는데 이 현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두 개의 탑이 재건 이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변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마친 포르투갈인들 그리고 베일을 쓴 이런 여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뒤에는 흑인 노예들이 이 보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경에 보이는 이런 건축물 역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빨간 지붕과 흰 벽, 네덜란드 양식의 유럽 건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포스트 작품 같은 경우는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늘이나 대기의 표현, 그리고 세밀한 모티프의 묘사 등 동시에 네덜란드 풍경화와 몇 가지 중요한 구성적인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제와 역할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피테르 반 산테프루트의 1625년 작품, 동시대 작품인 노아와 산책로가 있는 풍경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 살로몬 반 루이스달의 연락선이 있는 강의 풍경입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토지 개관 그리고 수로 개발 같은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취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인데, 어, 이 개관 사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라던가 수로가 생기기 전 이런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네덜란드 자연을 배경으로 이제 동시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포스트의 브라질 풍경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립 포닝크의 중경의 마을이 있는 광활한 풍경이라는 풍경화인데요. 이 파노라마식 구도가 포스트의 작품의 후경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조감도법으로 행해지던 지도 제작 기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트 작품의 전경 루푸스아르 같은 경우는 오토 마르세우스 판 슈리에크의 이런 정물화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 포스트의 풍경화가 그래서 조감도법으로 제작되는 이런 후경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의 정물화와 같은 전경으로 이루어져서 직접 관찰하여 그리는 네덜란드 회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앞에 배경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브라질 통치를 잠시 보자면 1500년에 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브라질의 식민 지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1580년부터 1640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베리아 연합이 브라질을 번갈아 가면서 지배했고, 이 와중에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브라질의 북동부를 침략하는 형태로 이제 계속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640년에 포르투갈 왕정 복고 이후 스페인이 브라질을 포기하게 되고 이때부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이제 좀 경쟁적으로 브라질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탄압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식민자들이 설탕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포르투갈의 법과 풍습을 강요받는다던가 예수의 신도들에 의해서 강제로 개종 교육을 받는 등 이제 뭐 문화를 산업화하는 말살하는 음,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여기 보시는 반데이란치스 이 사람들이 이제 내륙을 침략하면서 원주민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거나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는 등 되게 비인간적인 그런 통치를 일삼았고, 원주민 가정을 와해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여성들을 뭐 유린하거나 혼혈아를 낳게 하는 등 굉장히 그런 탄압 정책을 사용했고, 이 원주민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키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제 인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설탕 산업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브라질 식민 경제의 핵심이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원주민 노동력을 주로 사용했으나 점차 이제 이런 노동 착취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많이 죽고 사라지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가 주요 노동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설탕 산업과 함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17세기 초까지 약 5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브라질로 수입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설탕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예 무역은 브라질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 브라질 사회에서 인종 문제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과 다르게 네덜란드 요한 총독의 통치 정책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 시기는 브라질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1630년에 브라질의 이제 페르남부크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식민 총독부를 건설하는데 네덜란드인들이 부족해 현지의 주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총독부는 종교적 자유와 재산의 소유권 그리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저항 없이 이 페르남부크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르투갈 통치기에 지어진 가톨릭 성당이라던가 메노파의 신전 등을 이제 그 기타 종교들을 존중해서 건물들을 파괴하지 않고 예배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대인들을 유대인들까지 받아들여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시나고그 유대교 회당이 해시피에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나 문화적 부분에서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이제 좀 평화롭게 원주민들과 이제 기존 주민들을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한 마우리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브라질에서 이제 많은 기록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재임 기간 중에는 뭐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물질적 이득을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원주민들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것을 이제 부하들에게 강조하고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통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마우리츠스타트의 건설에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서구식 궁전을 건축하거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그 안에서 브라질의 다양한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했고요. 또 다리와 운하를 건설해 해안가의 섬들과 본토를 연결하는 등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고 이에 더해 본국 네덜란드에서 예술가, 자연과학자, 의사 등을 소환하여 브라질의 민족지학, 의학, 지형학, 자연사 등 모든 형태의 삶을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연구하고 기록한 결과물들은 네덜란드에 귀환한 이후 책으로 편찬되어 당대 유럽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요한 마우리츠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정복했을 때 반드시 문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 아래 브라질의 자연환경과 건축물, 인물 등 새로운 식민지의 모든 지식들이 네덜란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한 마우리츠이고요. 브라질 북동부에 이만큼 큰 영토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페르남부크 지역에서 시작해서 영토를 확장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요한 마우리츠의 관용적인 통치, 그 통치 방식이 어떻게 프란스 포스트의 작품의 문화 융합의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17세기 네덜란드 사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17세기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중앙 권력 없이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진 지역의 협력과 합의를 통한 연방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구조는 정치,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균형과 관용을 필요로 했는데 네, 네덜란드가 종교 갈등과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는 관용주의적인 태도를 발전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용주의는 브라질 통치에도 적용되어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이제 관용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발현되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예술 향유층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까 시민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전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주요 예술의 후원자였지만 이 시기에는 중산층이 예술 시장의 주요 구매자로 자리했습니다. 이들 중산층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예술을 선호했고, 이는 네덜란드의 사실주의 풍경화와 정물화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포스트의 작품도 이러한 중산층의 취향을 반영하는데, 그의 브라질 풍경화는 이국적인 자연과 건축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중산층의 예술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연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네덜란드의 예술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유럽 전역의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시기별로 대표 작품들을 살펴봤는데 이 외에 좀 더 이 브라질과 네덜란드 문화의 조화와 융합이 잘 나타나는 작품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크게 도시, 종교, 건축, 그리고 인물과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마우리츠 총독은 격자형의 거리나 광장 그리고 정원과 운하를 갖춘 그런 이상적인 도시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마우리츠 스타트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이제 마우리츠 스타트를 건설하기 전에 해시피에에서 이제 요한 마우리츠가 머물렀던 집의 모습이고요. 그 마우리츠 스타트를 건설하고 거기에 프라이버그 궁전이라는 마우리츠 스타트의 중심이 되는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궁전 건축이나 정원 문화에 대한 그의 열망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곳인데 보시면 17세기 바로크 건축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호화로운 건축물, 이 건축물이 바로 프라이버그 궁전입니다. 복잡하고 장식적인 요소들, 그리고 대칭적인 형태, 뾰족한 탑이 특징적입니다. 건물 뒤로는 지평선 위로 야자수와 건물의 실루엣들이 보이는데 이 수천 그루의 야자수를 심어 만들었다는 산책로는 이렇게 채색본에서 보시면 이 산책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 계획도를 보시면 좌우 대칭으로 이게 보시면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로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난 배열되어 있는 식물 종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17세기 네덜란드의 정원 문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궁전과 멀지 않은 곳에는 별장의 개념으로 지어진 보아비스타 궁전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뭐 기상 관측소나 박물관, 동물원 같은 시설들이 있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부에 탑이 있는 구조가 굉장히 특징적이고 뾰족한 지붕을 보실 수 있고요. 카피바리베 강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를 통해 이제 본토와 이 섬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 역시 네덜란드의 기술적 역량을 여기에 적용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궁전의 세부 모습이고 이 다리 같은 경우 이 브라질에는 어떤 네덜란드에서 사용되던 다리 건축 기법을 가지고 와서 네, 섬과 본토를 연결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궁전의 모습을 통해서 17세기 브라질의 네덜란드의 건축과 조경 문화 그리고 기술력이 반영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가 아까 프라이버 궁전이 있던 끝부분이고 보아비스타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정도 위치를 두고 두 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아비스타 궁전의 뒷모습인데 여기가 프라이버 궁전 아까 앞에서 보신 프라이버 궁전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교적인 건축물들입니다. 당시 SCP가 마우리츠의 관습 정책 하에 보장되던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이러한 도시의 특징이 포스트의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지명 중에 이가라수라는 곳은 해시피와 올린다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어 포스트가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59년 작품인 이가라수의 프란시스코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운 브라질의 풍경과 성 안토니오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도원의 세부 모습이고요. 인물들이 앞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그려진 이가라스의 성 코스마스와 다미안 교회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성 코스모스와 다미안 교회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아까 이 네,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구도로 봤을 때 코스모스와 다미안 교회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그리고 이 뒤쪽에 수도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좀 더 크게 그려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시기까지는 실제 지형과의 유사함을 챙기려고 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63년 작품 이가라수에는 프란시스코의 수도원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만큼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1660년대 즉 세 번째 시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현실보다는 상상에 의해서 좀 더 네, 보정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작품에는 모두 종교 활동을 하러 가는 이 교회에 가는 포르투갈인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흑인 노예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린다 대성당의 유적이라던가 올린다의 예수의 교회가 있는 풍경 같은 경우에도 이 예수의 교회나 이 대성당 같은 다른 종교의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덜란드가 다른 종교들을 이제 특히 가톨릭을 탄압했다면 이제 이런 형태의 대성당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어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고 예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남아 있고 이 건물들이 이 건물들이 이제 포스트의 작품에 남아서 이제 저희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인종과 그 문화를 표현한 것들을 볼 텐데 대다수의 포스트 작품에서 인물이 작품의 중경에 위치하고 전경에 있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등식물에 가려져서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작게 나타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차림, 피부색, 그리고 뭐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토대로 유럽인과 원주민 그리고 흑인 노예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작품마다 여러 인종이 함께 지어지는 것은 다양한 인종 간의 유대를 추구했던 요한 마우리츠의 통치 정책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축제 작품의 경우 전경에 이제 그런 화려한 루프수아르가 없는 자연적인 구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 포르투갈인 이 앞에 인물들을 보시면 여기 뭐 옷으로 봤을 때 포르투갈인이라던가 뭔가 이제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는 문명화된 원주민 그리고 흑인 노예 등을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그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 교회 건물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아 종교적 휴일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흑인 노예들이 아타바크라는 드럼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 아타바크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노예들의 모습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뭐 이교도스럽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교도로 여겨지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우리츠의 통치하에서 이게 용인이 되었던 것이 작품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란스 포스트의 작품 세렌햄의 건설 중인 집은 포스트가 그린 작품들 중에 유일하게 완성되지 않은 이 건설 중인 집의 모습이 표현된 구성의 작품인데 전경의 루프스와르가 과하지 않게 이게 지금 좀 어두운데 보시면은 이국적인 동식물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런 야자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과하지 않은 이런 전경이 나타나고 있고, 화면 중앙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아타바크 소리에 춤추는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타바크를 치는 노예들을 보실 수 있고, 이 작품들은 포스트의 작품들 중에 최초로 브라질 구매자에 의해서 브라질에 소장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이 구매자였던 브라질의 지식인인 에두아르도 프라도는 브라질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 그리고 배경에 위치하는 유럽인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브라질 사회의 역사적 기원을 보았으며 요한 마우리츠와 당시 관대 왕이라고 불리며 노예제 폐지를 추진했던 브라질 황제 페드로 2세 사이의 연관성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의 작품들은 브라질을 통치했던 네덜란드인들의 관용적인 정책과 브라질 역사의 기록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 논문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 연구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프란츠 포스트의 작품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해보고 동시대 네덜란드 풍경화의 연관성을 짚어보았고 식민지 브라질 통치 방식을 정리해 네덜란드 이전에 브라질을 통치했던 포르투갈의 정책과 비교해 네덜란드의 브라질 통치 방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당시 네덜란드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뒤 프란스 포스트의 브라질 풍경화에 나타난 식민지 시대 브라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 모티프들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덜란드와 브라질의 문화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포스트의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저희가 자세한 대표 작품들을 사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브라질 통치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유의미하고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다소 편향되어 있음을 밝히고 포스트가 묘사한 네덜란드와 브라질은 서로 문화적 작용을 주고받으며 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작품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네, 좀 다소 부족한 논문이지만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